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IT에서 공부하고 있는 엘리입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역사 강의 시간에 일본인 교수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한 한국인 학생이 차분하게 반박하며 한국의 역사적 자료와 국제법적인 근거를 들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수업이 아닌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한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어요. MIT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대학이고 저에게도 어렸을 적부터 꼭 가고 싶었던 학교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명문대 출신으로 어머니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분석가이고 아버지는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의 개발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학문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MIT에 진학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 어머니와는 금융 분석 도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학문과 기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의 과학 경진대회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간단한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로봇의 움직임을 코딩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지만 로봇이 성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과학 경시대회와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다양한 상을 받았고 이를 통해 MIT 입학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의 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는 항상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열정 외에도 문학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일본 문학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을 읽었을 때 저는 그의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섬세한 문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여러 번 읽어도 새로운 감동을 주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MIT에 입학한 후 저는 다양한 과학과 기술 수업을 들으며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쁜 학업 속에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문학 작품을 탐독하고 문학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 문학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일본 문화교류 모임을 위한 학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즉시 가입 신청을 했고 첫 모임에 나갔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외국인 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저는 나스메 소세키의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일본인 학생이 다가와 소세키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설 속 배경이 된 장소들을 직접 가본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자주 만나서 일본 문학과 문화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타케시였고 우리는 일본 문학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 덕분에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타케시는 자신이 소세키의 작품을 읽고 그 배경이 된 장소들을 여행한 경험을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마치 소세키의 소설 속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문학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 문화, 현대 예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일본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인 가부키, 노 그리고 일본의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통 음식과 현대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케시와 몇몇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당시에는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타케시와 친구들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의 참상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며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면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점차 제가 제시한 자료들과 논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논쟁을 벌였고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계속되면서 타케시와 다른 일본인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본의 주장을 고집했고 저와의 대화에서 점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그들과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 에밀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렵냐고 농담을 던졌죠. 생각해보니 최근에는 거의 일본 친구들과만 어울렸던 것 같더군요. 에밀리는 MIT에서 음악 클럽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동아리와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한국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양한 명소와 음식들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보여준 사진들에는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 경주의 고즈넉한 사찰,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동아리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한국 음식 소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한식당을 찾아가기도 하는 모임이었죠. 다음 주에 삼겹살을 먹으러 가기로 예약해 두었으니 함께 가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지만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여행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며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고 재미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삼겹살을 불판에 구워서 직접 싸 먹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다양한 소스와 곁들여 먹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고 다음 주에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가기로 한 약속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주 에밀리와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접해보는 자리였지만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삼겹살을 즐기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 한식당은 전통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삼겹살을 불판에 구워 먹는 방식은 처음이었지만 에밀리가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것이 신기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상추에 고기와 김치를 싸서 먹는 방법도 매우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삼겹살을 불판에 구우면서 그 맛있는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에밀리는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적당히 익으면 가위로 자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몇 번 해보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풍미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에밀리는 다양한 소스와 함께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쌈장, 참기름장, 그리고 마늘을 넣은 간장 소스까지 모든 것이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삼겹살을 즐겼습니다. 저는 상추에 고기와 김치, 마늘을 올리고 쌈장을 넣어 싸서 먹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기를 무쌈에 싸서 먹기도 하고 참기름장에 찍어 먹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스타일로 삼겹살을 즐기며 다양한 맛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법을 따라하며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즐거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다음에 먹어볼 음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한식당의 분위기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전통 문양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국 노래가 흘러나와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저에게 한국의 식사 예절과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다양한 소스와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쌈장, 참기름장, 그리고 마늘을 넣은 간장 소스까지 모든 것이 맛있었습니다. 김치도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하고 아삭한 맛이 삼겹살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맛을 경험하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삼겹살 모임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해본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한 이 모임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겹살의 맛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동아시아 역사 강의 시간에 일본인 교수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는 일본의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한 한국인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언급했습니다. 삼국사기는 12세기에 편찬된 역사서로 독도가 신라시대부터 한국의 영토였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편찬된 지리서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 칙령은 1900년에 반포된 법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울릉군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들은 독도가 오랫동안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이어 학생은 국제법적인 근거를 들어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언급했습니다. 이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약 제2조 5항에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한 모든 영토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1992년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사이의 산 안드레스와 프로비덴시아 분쟁에서 ICJ가 적용한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ICJ는 역사적 권원, 지리적 근접성, 실효적 지배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토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학생은 이 판례를 인용하며 한국이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학생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교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17세기 일본의 지도인 개정일 본여지 노정 전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한국 영토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학자들조차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기록이 있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도 독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독도가 이미 한국의 영토임이 명확한데 왜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은 끝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그에게 다가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수업의 한 장면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한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특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이 논쟁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이 있는 논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동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